자, 계속해서 전세권 보겠습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교재는 367페이지 보시면 312조 1항 보시니까 전세권의 기간은 몇 년을 넘지 못해요?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악정으로 10년을 넘을 때에는 다시 10년으로 단축한다. 그래서 전세권은 최장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다. 2항 건물에 대한 전세권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최단 기간도 제한하고 있죠. 요거는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라는 취지예요. 3항 보시면 전세권 설정은 갱신할 수 있는데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갱신이 재계약이라 그랬죠? 10년을 넘지 못한다. 역시 10년의 제한을 하고 있다. 4항 보시면 건물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기간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해서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사항을 우리는 전세권의 법정갱신이라고 합니다. 자, 칠판 보시고요. 전세권의 법정갱신인데 전세권 설정자 갑이 누구에게? 전세권자에 대해서. 기간이 만료됩니다. 만료 전 몇 월? 6월부터 만료 전 몇 월? 1월까지 사이, 요 사이에 뭐를 하죠? 조건을 변경하겠다 또는 갱신을 거절하겠다라는 식의 통지를 해야 돼요. 조건 변경이라는 게 어떤 거겠어요? 전세금 올리겠다. 예? 아니면 너하고 재계약 안 할 것이다. 나가라. 라고 미리서 통보를 해줘야 된다. 그거예요. 그 시간은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 이렇게 통지를 해주면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은 거예요. 통지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전에 했던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은 정함이 없는 기간으로 다시 전세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거예요. 자동 재계약이에요. 자동 재계약. 그러니까 전세금은 그대로 가는 거죠. 동일 조건이고. 기간은 정하지 않았잖아요. 기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다 그랬죠? 6기통. 몇 개월이 지나야? 6개월이 지나야 소멸된다. 그래서 정함이 없는 기간이 되니까 언제든지 6기통. 요게 법정갱신이다. 법정갱신. 지상권의 법정갱신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지상권의 법정갱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상권. 없었어요. 없었어요. 지상권은 법정갱신 없죠? 근데 왜 전세권은 법정갱신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누구 보호한다? 전세권자, 세입자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자, 다시 거기 367페이지에 교과서 312조 4항에 뭐라고 나와 있죠?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그랬죠. 자, 그러면 이거는 토지 전세권에는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건물의 전세권에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전세권을 물권으로 한 취지가 뭐라 그랬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라는 취지란 말이에요. 그럼 경제적 약자, 소위 세입자의 의식주를 보호한다는 취지, 주거생활을 보호한다는 취지잖아요. 그리고 건물 전세권에만 있는 거예요. 토지 전세권에는 있을 필요가 없죠. 땅을 빌려가지고 뭐 건물 짓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땅 빌려서 그대로 쓰는 거예요. 뭐 주차장으로 쓰든지, 예? 그런 거지. 나무 심으려고 땅 빌린다, 건물 지으려고 땅 빌린다, 그러면 그건 지상권으로 가는 거예요. 토지 전세권은 그냥 전세권 토지 자체로 빌렸다가 그 자체로 돌려주는 거예요. 뭘 짓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토지 전세권은 경제적 약자하고 개념이 없는 거예요. 건물 전세권만 그런 것이다. 자, 368페이지 보시면 전세권의 효력입니다. 이거 지상권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똑같아요. 지상권은 용익물권이죠? 네. 전세권도 용익물권이에요. 그죠? 따라서 물권이니까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되겠죠? 전세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전부 허용됩니다.
지랄을 하고, 그죠? 저는 뭐 이런 선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다 지랄하는 것 같아요. 상린관계 누구는 뭐 주먹질하고 누구는 발길질하고 별 지랄들을 다 해요. 그죠? 상린관계에 준용된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전세권자도 주의토지통행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과실취득하고, 과실취득하는 건 당연히 전세권자는 사용가치를 직접 지배하니까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유지 의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산권하고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용익물권으로서는. 다른 게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05조의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데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칠판 보시면 갑소유의 토지와 갑소유의 건물이 있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요? 달라요? 같지요. 그런데 전세권 설정자 갑이 이 건물에 뭐를 하죠? 전세권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을이 전세권자예요,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토지 소유자 갑, 건물 소유자도 갑.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았죠? 근데 건물에 지금 전세권자가 있죠? 이 상태에서 토지에, 대지에 특별 승계인이 생겨요. 누구? 을. 그 갑이 땅을 판 거예요. 그러면 건물은 여전히 갑의 거죠? 여기에 여전히 누가 있어요? 예? 을이 전세권자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을이. 얘가 전세권자로 있어요. 자, 그러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았다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됐죠? 똥이다가 됐죠? 그때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뭐 설정해 준 것으로?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간주한다 그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갑이 전세권 설정자가 뭐가 되는 거죠? 지상권자가 되는 거예요. 지상권자. 지상권자가 됐다는 말은 이 토지에 대한 이용권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법률 규정을 통해서. 그러면 지상권이 발생했다는 말은 건물은 철거된다는 거예요? 철거 안 된다는 거예요? 철거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지상권이 없다 그러면 철거돼야 되는 거예요. 토지 이용권이 없으니까. 그럼 이게 만약에 철거되면 여기에 살고 있는 누구도 전세권자도 쫓겨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 보호하려고 얘한테 지상권을 줘버리는 거예요. 이때 지상권을 취득하는 자는 전세권자이다, 전세권 설정자이다. 전세권자예요, 전세권 설정자예요. 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토지 이용권 취득하는 사람은. 전세권, 자, 전세권 설정자. 아, 여기 써 있잖아요. 얘가 지상권자라고, 얘가. 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누구?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305조 한번 보시죠. 자, 오른쪽에 369페이지에 305조 1항 읽어보시죠.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한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금은 당사자의 소유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자, 거기서 둘째 줄에 전세권 설정자 네모. 요 305조 법정상권이 시험에 나오면 100% 요걸 전세권자로 바꿔칩니다. 전세권자 그러면 틀려요. 전세권 설정자. 다시 칠판 보시고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았다가 토지 건물 소유가 다르게 돼요. 이때 건물주 갑이 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 갑은 전세권 설정자예요. 지상권자가 누구라고요? 전세권 설정자. 이걸 뭐라고 하면 틀린다고요? 전세권자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지상권자가 전세권자이다 그러면 틀려요. 결국은 전세권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전세권 설정자에게 토지에 대한 이용권을 취득시켜 주는 것이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래서 지상권자는 건물 소유자고 건물 소유자가 누가 돼요? 전세권 설정자가 된다.
세 번째 이제 처분의 자유가 아까 봤을 때 우리 지상권은 처분의 자유가 인정된다 그랬죠. 그래서 처분을 금지하는 특약을 하면 다 무효라 그랬어요. 강행 규정이에요. 근데 요거는 전세권은 설정 행위로 처분을 금지하는 게 또 가능해요. 그래서 얘는 전세권은요. 사입인 물권이에요. 사입인 물권. 비슷하지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당시에 우리가 이제 50년대 당시에 법을 만들 때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를 강력하게 보호하겠다는 측면에서 집주인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전세권을 물권으로 강하게 등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강하게 보호한다라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이 부분을 또 약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전세권이라는 것은 물권으로서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제도예요. 그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랑스러운 건 결코 아니에요. 자부심이 느껴져요? 뭘 자부심이 느껴져요? 다른 나라 안 하는데 왜 우리만 하냐고요. 그죠? 별로 좋은 제도는 아니에요. 전세제도가. 그 현실적으로도 월세 임대료 받는 게 낫지. 지금 저 전세금 받아서 그 은행에 집어넣는 게 낫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얘가 물권이지만 또 요렇게 물권의 성질도 약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해버린 거예요. 이 전세권이. 그래서 처분의 자유가 인정이 되지만 다만 설정행위로 처분 금지 특약을 하면 그땐 처분 못하게 되는 거죠. 사입이 물권이다. 전세권은. 그래서 설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 담보 제공, 임대, 전전세 자유가 있다. 설정자 동의 없이도 자기가 전세권 마음대로 넘겨도 돼요. 그거 담보로 제공해서 저당권 설정해도 돼요. 자, 이런 거죠. 갑소유 부동산인데 여기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1번 을 전세권 설정해요. 전세금은 1억. 1-1에서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병이. 그 말은 뭐냐면 이 전세권은 갑으로부터 1억 원을 회수할 수 있는 전세권이죠. 그래서 얘가 얘한테 돈을 빌려주고 요걸 담보 잡은 거예요. 그걸 전세권 저당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전세권은 1억 가치가 있는 전세권이니까 얘가 얘한테 돈을 한 5천만 원 빌려주고 저당을 잡은 거예요. 그 저당 잡았다가 만약에 전세권자가 약속된 날짜에 돈을 5천만 원 못 갚아요. 그럼 저당권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한다는 것은 경매한다는 얘기죠. 경매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전세권을 누군가가 낙찰을 받게 되는 거죠. 낙찰 받으면 얼마에 받겠어요? 감정가 1억 원부터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1억 원 나왔는데 얘가 1억 원에 낙찰 받으면 의미가 있어요? 1억짜리 1억 주고 사는 건데 뭘 하고 사요, 얘가? 그죠? 한 8천 정도의 낙찰을 받아요. 그러면 얘는 8천만 원을 주고 전세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된 날짜가 기간이 만료되면 얘는 얘한테 1억 원을 회수하는 거죠.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전세권이나 지상권 등이 담보로 제공될 수 있다라는 말은 이렇게 부기등기로 저당권 설정한다는 측면입니다. 이런 게 만약에 경매로 나왔다 그러면 꼭 잡아야 돼요. 이런 건. 왜? 확실하잖아요. 회수가. 1억 채권을 8천만 원을 사는 거예요. 지금. 낙찰 받아서. 그러니까 이런 물건이 나오면 경매하는 사람들은 100% 잡으려고 해요. 그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으니까. 어쩌면 날짜만 도래하면 1억 회수할 수 있는 거니까.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담보 제공 가능하다. 그리고 임대도 할 수 있고 전전세도 할 수 있다. 이게 다 자유예요. 다만 설정행위로 금지 특약을 하지 않는 한. 근데 만약에 집주인이 설정행위로 전세권 설정 계약 당시에 너 마음대로 전전세하거나 임대하면 안 돼 라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전전세의 자유 그랬는데 전전세가 뭐냐면 지금 갑이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물건을 빌려주고 그럼 얘가 전세권자가 사용하잖아요. 근데 얘가 다시 또 누구에게? 병에게 또 전세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전세권 설정하죠? 얘가 또 얘한테 또 전세권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세권 설정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한 번 더 돌렸잖아요.
재전세를 준 거죠. 이제 재전세라고 하지 않고 전전세라고 하는 거예요. 구를 전자를 통해서 구를 전자를 써서 전세를 한 번 더 돌렸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한다. 그랬을 때 요거는 갑과 을의 계약은 무슨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그러죠?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계약이니까 갑이 전세권 설정자라고 하는 거예요. 을은 전세권자. 그러면 이 전전세권, 얘는 전전세권이잖아요. 그럼 얘는 전세권이고, 그럼 둘 사이에 무슨 계약을 한 거예요? 전세 계약을 한 거죠. 따라서 얘는 전전세권자, 얘는 전세권자. 근데 전세권자가 바로 원전세권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갑은 원전세권 설정자, 을은 원전세권자. 얘는 전전세권자. 그럼 요 을과 병 사이의 계약은 뭐죠? 전전세권 설정 계약이에요. 전전세권 설정 계약. 그래서 얘는 전전세권자, 전세권자. 그러면 전전세권 설정 계약을 을과 병이 체결하면 병은 전세권 취득하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전전세권을 설정했을 때 얘를 전전세권자 그랬잖아요. 그럼 뒤집어 보면 전세권 설정에서 원전세권 설정자, 원전세권자 그랬으면 여기서는 전전세권 설정자와 전전세권자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럼 얘가 바로 원전세권자가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해서 둘 사이에 전전세권 설정 계약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전세금 지급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세금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라 그랬죠. 전세금을 줘야지만 병이 전세권을 취득한다. 그렇게 설정 계약하고 전세금 주면 얘는 전세권 취득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렇죠. 등기를 해야죠. 그래서 이걸 갖추었을 때 전세권을 취득한다. 근데 이게 자유롭다고요? 자유가 아니라고요? 이게 자유롭다고요? 자유롭지 않다고요? 자유로워요. 다만 설정행위로 금지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전세금은 성립 요소죠. 그리고 등기를 해야 당연히 물건으로서 전세권 취득한다. 그 얘기입니다. 을이 가지고 있는 전세기간과 전세금, 그리고 병이 가지고 있는 전세기간과 전세금, 누가 크거나 같을까요? 얘가 전세금이 1억이에요. 1억 줬어요, 갑에게. 그럼 얘는 얘한테 얼마를 전세금으로 줘야 될까요? 1억 이상 이하. 이하로 가야죠. 얘가 모권이고 이 권리에서 파생된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이 커야 돼요. 최소한 같을 수는 있다. 그러니까 지가 전세금을 1억 줬는데 얘한테 2억을 받아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왜냐면 이게 모권이잖아요. 이 권리에서 병의 권리가 나온 거니까. 이해되셔요? 네. 을의 전세권이 소멸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의 전세권은? 소멸. 당연히 소멸하겠죠. 모권이 소멸하니까. 그죠? 근데 반면에 병의 전세권이 소멸하면 을의 전세권도 소멸하나요? 아니요. 그래요? 아니요. 이건 소멸하지 않죠. 왜냐하면 얘가 모권이에요. 어머니의 권리고 가지의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가지가 잘랐다 그래서 나무가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참고할 게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372페이지를 한번 보셔요. 372페이지 보시면 전전세의 나와 있죠. 자, 요건 보시면 쭉 나와 있고요. 3번 보세요. 전세권자의 책임 가중 이렇게 나와 있죠. 전세권자는 전전세 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 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전전세는 자유라 그랬어요? 자유가 아니라 그랬어요? 아까. 자유라 그랬죠. 물론 설정행위를 금지하지 않는 한 자유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전세의 자유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전전세의 자유가 있다. 그런데 전전세 하지 않았으면 뭐라 그랬죠? 전전세 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뭐라 해요? 불가 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전세 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전전세 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이에요. 그럼 전전세 했기 때문에 면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 있어요? 뒤집어 보면 전전세 안 했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이에요. 그럼 전전세 했으면 피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 전전세 했는데 피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이 있어요? 전전세 했기 때문에 발생한 전쟁? 예? 태풍? 전전세 해서 발생한 전쟁이 있어요? 전전세 해가지고 발생한 태풍? 지진? 전쟁으로 전전세 해가지고 지진 나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런 경우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라는 얘기예요.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그럼 책임이 가중된다, 책임이 감경된다. 책임이 가중되는 거예요. 그죠? 전전세 자유라고 했죠. 해놓고 책임을 가중시켰다. 엄마 저 놀아도 돼요? 어휴 너는 자유인이야. 실컷 놀아. 성적 떨어지면 뒤질 줄 알아. 그럼 놀라는 거예요? 놀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전전세 자유롭습니까? 아유 자유죠. 다만 뒤질 줄 알아. 손해 나면 뒤지는 거야 넌. 그 얘기란 말이야. 이거 법으로 이렇게 버젓이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은 전전세는 자유롭게 해놨다. 물건인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가중시키고 있으니까 전세권자, 경제적 약자에게 책임을 가중시킨다. 책임을 다 떠넘긴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고 했는데 실상 내용을 뜯어보면 별로 그런 것도 아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세권이 참 좋은 거다라고 해서 돈 들여가지고 등기까지 해버렸더니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전세권자 지위를 약화시키는 규정이죠. 그럼 전세권자 입장에서 욕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전십권. 전십권 얘기해요. 전십권. 예? 전십권. 10년을 넘을 수 없다. 경제적 약자 보호해준 다음에 10년 넘을 수 있도록 해주면 뭐가 더 덧나요?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만들 당시에는 주택임대차 없었죠? 근데 80년대 들어와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지면서 세입자들이 강화됐죠? 입지가 강화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주택임대차에 나와 있는 채권인 전세하고 이 물권인 전세하고 비교했을 때도 주택임대차가 훨씬 더 유리해요. 전세권인 물건보다도. 그렇잖아요. 얘는 건물 전세권일 때 1년 이상이라 그랬죠. 근데 주택임대차는 2년을 보장해 주잖아요. 그죠? 법정갱신 요건도 더 좋아요. 주택임대차가. 거기다 주택임대차는 갱신 요구권까지 있어요. 재계약을 요구해버려요. 전세권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 주택임대차가 훨씬 더 유리하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굳이 등기해서 물권인 전세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전십권. 아시겠죠? 자, 전세권 소멸의 효과입니다. 칠판 보시고 전세권 설정자예요. 우리 전세권자입니다. 에어컨을 달 수 있죠. 자, 이렇게 건물에 다는 물건을 토지에 있는 수목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표현해요? 예? 지상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건물에는 부착시키는 물건을 뭐라고 하냐면 부속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속물. 건물에는 무슨 물? 부속물. 토지에는 지상물. 토지 전세권은 지상권하고 뭐가 다를까요? 땅을 빌려서 사용하는 권리인데 땅 빌려서 이용하는 지상권하고 뭐가 달라요? 얘는 그냥 땅 그 자체로 빌렸다가 그 자체로 돌려주는 게 토지 전세권이에요. 땅 빌려서 건물 짓고 나무 심고 이런 것들은 다 지상권이고. 그러니까 이 토지 전세권은 지상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전세권의 종류는 토지 또는 건물이잖아요. 그죠? 토지 또는 건물. 그럼 건물에다가 부착시키는 물건이 예컨대 뭐다? 부속물이다. 부속물.
그래서 건물에는 부속물, 토지에는 지상물. 하늘엔 평화, 땅엔 지상물. 건물엔 부속물. 아시겠죠? 토지에는 무슨 물? 지상물. 건물에는 부속물. 예컨대 이 칠판도 건물에 부착시킨 거잖아요. 이게 부속물이에요. 에어컨도 마찬가지 부속물이다. 자, 그러면 전세권 소멸이 됐을 때 부속물 수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가백에 내 거 뜯어가겠다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수거.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 입장에서는 아이 그러지 마 내가 살게 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역시 형성권입니다. 매수 청구권. 그 다음에 전세권자 입장에서도 자기가 에어컨 뜯어갈 수 있지만 팔 수도 있어요. 건물주한테. 네 사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형성권이에요. 그 다음에 전세금에 대한 뭐죠? 증액, 감액을 청구할 수 있죠. 증감.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는 청구 못해요. 사용가치를 직접 지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갑은 전세권에 소멸 청구하는데 전세권 소멸 사유가 용법 위반이에요. 용법 위반. 용법 위반은 사용 방법을 위반했다라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냐면 무단, 증, 개축을 얘기해요. 전세권자가 무단으로 증개축해버렸어요. 그러면 용법 위반으로서 설정자 입장에서는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아까 우리 지상권 기억나시는가요? 지상권 해봐요. 시작. 수거, 매수, 갱신, 거절, 매수, 증감, 유익, 소멸. 그죠? 근데 지상권의 소멸 청구는 언제 하는 거죠? 지상권의 소멸 청구는 2년 이상의 지료 연체 시 소멸 청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전세권은 소멸 청구 사유가 뭐죠? 용법 위반이지 뭐 연체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전세권자가 목돈으로 전세권 설정자에게 전세금을 주면 거기서 이자 받아먹고 사는 거니까 뭐 밀리거나 월 다달이 내거나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2년 이상의 뭐 연체했다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전세권의 소멸 청구 사유는 뭐죠? 용법 위반이에요. 그럼 아까 우리 지상권하고 얘하고 다른 게 뭐였어요? 갱신, 거절, 매수. 지상권은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죠? 기냥 매수예요. 기냥 매수. 갱신 청구 거절해서 매수하는 게 아니고 기냥 매수예요. 그럼 전세권은 이쪽으로 해봐요. 시작. 수거, 매수, 기냥 매수. 증감, 유익, 소멸이에요. 지상권. 수거, 매수, 갱신, 거절, 매수. 증감, 유익, 소멸이죠. 전세권 똑같아요. 수거, 매수, 기냥 매수. 여기는 갱신, 거절, 매수인데 기냥 매수. 증감, 유익, 소멸이에요. 네? 왜 저 혼자 가차제니까. 자, 지상권 시작. 수거, 매수, 갱신, 거절, 매수, 증감, 유익, 소멸. 전세권, 수거, 매수, 기냥 매수, 증감, 유익, 소멸. 이렇게. 똑같죠? 자, 다시. 갱신, 거절, 매수. 요건 지상권이죠? 지상권은 갱신 청구권이 있다, 없다? 있다. 갱신 청구권이 있으니까 갱신, 거절하면 매수 청구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2차적 권리 행사죠? 갱신, 거절, 매수. 근데 전세권은 기냥 매수죠? 전세권자의 갱신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세권은 갱신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거 구별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전세권은 여기까지는 용익물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건데 문제는 담보물권의 성질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경매할 수 있고 우선 변제권도 행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른 점은 경매권하고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셔요? 네. 예. 이게 이제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의 건물에, 한 동의 건물에 일부만 전세권을 취득한 을이에요. 한 동의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만 전세권 취득했어요. 그럼 전세권 설정의 대상은 일동 건물의 일부에도 전세권 설정이 되나요? 네. 일필 토지의 일부에도 전세권 설정이 되나요? 네. 자, 일필 토지의 일부에 대한 용익물권이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등기가 가능해요. 그러면 한 필의 토지라면
예컨대 256번지다. 이 토지가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한 필의 토지. 표제부예요. 표제부. 그림으로 그리면 이래요. 근데 이 토지가 한 필의 토지인데 이 중에 일부만 요만큼만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등기상으로. 요게 하나의 물건인데 요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을구에 보면 전세권 설정하면 이거 통째로 다 전세권 설정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일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건 뭐냐? 도면이에요, 도면. 도면을 첨부해서 도면을 철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로 써놓는 거예요. 전세권, 도면 편찬장, 제 몇 책, 몇 쪽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요 도면을 그려놓는 거예요. 등기부에다가. 그러면 그게 일종의 등기, 일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일필토지 일부에 대한 용익물권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도면을 첨부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동 건물의 일부에도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죠? 뭐 하면? 도면 첨부하면. 그럼 요만큼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 건물이 경매된다는 말은 팔린다는 거고 건물이 낙찰자에게 소유권 이전되려면 동 단위로, 동의 일부 단위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단위는 동해요, 동의 일부예요? 동으로, 동 단위로. 동의 일부만 소유권 이전은 안 돼요. 과자 한 봉지에 한 알만 소유권 이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과자 한 봉지, 두 봉지 이렇게 파는 거지. 조립봉 한 봉지에 조립봉 한 알만 소유권 이전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만 전세권을 취득한 이 전세권자가 경매할 수 있다면서요. 경매하려면 요 일부만 경매하는 거예요? 전부에 대해서 경매하는 거예요? 당연히 담보 잡은 부분만 경매하는 거예요. 일부만. 근데 문제는 일동 건물의 일부는 소유권 이전이 안 되잖아요. 한 봉지 조립봉에 한 알만 소유권 이전할 수가 없고 담배 한 갑 중에 한 가치만 팔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려면 최소한 이게 부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경매가 되는 겁니다. 구분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 부분을 경매할 수 있어요. 구분 등기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경매는 못해요. 그래서 어쨌든 경매권이 있는데 전세권자는 전세금 못 받았을 때 경매 칠 수 있는데 경매하려면 그 일부 전세권자가 경매하려면 이 부분이 뭐가 가능할 때 한해서 구분 소유가 가능할 때 한해서 구분 소유가 가능한 건 어떤 경우냐면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집합건물법에서 우리 공부했듯이 독립성이 있을 때 한해서 이 부분만 경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얘가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전세권자의 강점이 뭐냐면 경매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미등기 전세나 채권적 전세하고 물권인 전세권하고 가장 큰 차이는 이 물권인 전세권은 바로 경매 칠 수 있어요. 전세금 못 받았을 때 바로 서류만 넣으면 바로 경매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나머지는 주택임대차가 훨씬 더 좋아요. 다른 보호제는 제도는. 그런데 주택임대차는 경매 못하느냐? 아니에요. 경매할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도 경매는 하는데 판결을 받고서 경매 들어가는 거야. 판결 받고. 판결 받는다는 말은 소송을 한다는 얘기예요? 소송 안 한다는 얘기야? 소송을 해서 판결 받아서 경매 들어가요. 그 경매 들어가면 똑같은데 요거는 소송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요건 소송 없이 바로 경매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요 경매권이 전세권의 가장 큰 장점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전세권자라면 아예 못하는 거예요. 경매 자체를. 또 경매가 되면 그 돈에서 낙찰대금에서 자기 전세금의 우선적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전세권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비교해서 보실 수 있겠죠? 예. 그 내용들은 다 책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393페이지. 이제 심화이론도 하고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내용이 익숙해질 겁니다. 조금씩 어려운 부분들이 나와도 그냥 내비두셔요. 이해 안 가시면. 네. 지금부터 골물이 막
아르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편안하게 하십시오. 여기 보시면 393페이지. 책에서는 이제 담보물권의 일반론 이렇게 나오죠. 넘겨보시고 394페이지 보시면 담보물권의 통유성 이렇게 나와요. 통유성. 통은 공통으로 있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통유성이라는 공통적 성질을 얘기합니다. 칠판 보시죠, 이제. 자, 담보라고 합니다. 담보. 담자가 무슨 담일까요, 저게? 매다란 뜻이에요. 짊어지다, 매다, 멜탐. 채무자입니다. 채권자예요. 채권자가 지금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죠? 네.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럼 얘가 담보를 제공해야 되겠죠? 네. 그거를 이렇게 매는 거예요. 매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게 담보예요. 매고 지킨다. 돈 안 갚을 때를 대비해서 갖고 오는 겁니다. 뭔가를 갖고 와요. 사람을 데려온다 그러면 뭐라 그러죠? 사람을 잡아오면 인질. 아니, 사람을 잡으면 인질이에요. 돈 빌려주고 사람 잡으면 인질한다. 인질로 잡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을 잡으면 안 되죠, 법에서는. 사람은 존엄의 대상이에요. 그죠? 사람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질 제도는 없어요, 민법에. 대신 물건을 잡아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물질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담보라고 하는 거예요, 담보. 그래서 매고 지킨다 그런 형태의 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담보는 민법 전에 형태를 가지고 있는 담보가 전형담보. 법전에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전형담보가 세 가지가 있죠. 뭐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 민법에는 없는데 특별법에 있는 담보가 비전형담보. 민법에 있는 계약은 전형계약. 민법에 없는 계약은 비전형계약. 민법에 있는 담보물권은 전형담보. 민법에 없는 특별법에 있는 담보물권은 비전형담보. 자, 통유성입니다. 갑이 을에게 지금 돈을 빌려 썼어요. 1억 원을. 그럼 대신 1억 원 빌려주면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을 받았으니까 담보를 제공해야 되겠죠, 을에게. 네. 그 담보가 대표적으로 뭐죠?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부동산을 담보 잡을 거는 저당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움직이질 않으니까 가지고 올 수가 없죠. 네. 동산이라면 가지고 와서 잡고 있어요. 그죠? 동산은 돈 빌려주고 얘 물건을 갖고 오는 거예요. 잡고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뭐예요? 여러분 흔히 아는 전당포죠. 전당포에서 돈 빌려주고 물건 대신 잡아놓잖아요. 네. 물건 시계 맡기고 돈 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당포는 뭐냐? 동산을 담보 제공하는 거예요. 얘가 전당포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시계를 갖다 맡기는 거예요. 그 동산을 움직이니까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 채권자가 점유를 합니다. 그게 바로 질권이에요. 동산에 대한 담보물권으로서 질권. 그런데 부동산은 가지고 오는 게 안 되잖아요. 실제로 잡는 게 안 되니까. 따라서 점유하지 않고 서류로만 하는 거예요. 서류로. 그게 저당권이에요.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동산은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건 질권. 부동산은 가져올 수 없으니까 서류로 기재해 놓는 거예요. 그게 저당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1억 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을이 갑에게 돈 빌려줬잖아요. 요 1억 원을 빌려준 1억 원을 을의 입장에서는 채권이라고 하는데 그 채권이 저당권이라는 담보가 있는 채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피담보 채권이라고 해요. 피담보 채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당하다 그런 의미죠. 담보당한 채권이에요. 다시 말하면 담보가 있는 채권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피담보 채권 그래요. 그럼 만약에 1억 원 빌려주고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권 취득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건 무슨 채권이에요? 담보 없는 채권은. 예? 그냥 채권이에요. 그 담보 있는 채권이다. 저당권이라는 담보로 잡은 채권이다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라고 해요. 담보 잡힌 채권. 저당권이라는 담보로 잡힌 채권이에요. 담보가 있는 채권. 담보 없으면 그냥 일반 채권.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채권자가 된다고 한다면 일반 채권자가 될 거예요? 피담보 채권자가 될 거예요? 피담보 채권자가 돼야죠. 안전빵으로 담보를 잡아야 되니까. 그죠? 그럼 이 저당권은 뭐예요, 이건? 담보물권이에요. 그러면 돈 받으려고 담보 잡은 거예요? 담보 잡기 위해서 돈 빌려준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목적? 채권의 뭐죠? 회수가 목적 아니에요? 담보물권이라는 것은 얘가 담는 이 이유라는 것은 결국 채권을 뭐 하는 거예요? 회수하는 절차가 중요한 거예요. 합법적으로 자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담보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담보 잡힌 채권을 뭐라고 한다? 피담보 채권. 그럼 얘가 주인이고 얘가 종인 거예요. 이걸 위해서 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예. 주종관계가 성립하죠? 그래서 이게 담보물권의 공통적인 일반론으로 가면 일단은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피담보 채권이 주인이죠. 피담보 채권이 발생하고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따라서 의존한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지루하니까, 동어 반복은 지루하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존이란 말로 표현하면 돼요. 피담보 채권의 발생과 소멸에 따라서 담보물권도 발생, 소멸하는 성질을 무슨 성? 부종성. 종이 되어서 붙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종이 되어서 붙었다. 예? 순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순장. 장례 절차 중에 순장. 왕이 죽으면 그 왕을 받들던 모든 신하들 같이 묻어버려요. 그걸 순장이라 그래요. 왕이 죽으면. 그러니까 진나라 때 사실 시황제가 통일을 했잖아요. 진나라 시절에. 그 전에 진나라가 그나마 약소국으로 있으면서도 그 중에서도 약소국으로 있으면서 발전 못한 이유가 이 순장제도 때문에 그래요. 왕 죽으면 유능한 신하들이 다 같이 죽어야 돼요. 주인이 죽으면 종은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나라 때. 이 시황제에 와서 통일을 한 거 아니에요, 중국을. 그죠? 진시황제가 그 불로초 구한다고 막 그런 거 기억나셔요, 혹시? 몇 살에 죽었는지 알아요? 진시황제가? 21세 황제로 즉위해가지고 전국 통일을 해버렸어요. 중국 최초로. 통일 중국을 만든 거예요. 진시황제가. 49에 죽었어요. 49에. 네? 그 큰일을 해놓고 49에 죽었다고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주인이 죽으면 종도 따라 죽는다. 그러면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저당권 발생한 거죠. 네. 돈을 갚으면 채권 소멸하죠. 네. 그럼 담보물권도 소멸하는 거예요. 따라서. 등기해야 등기 없이.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요. 등기 없이. 186조, 187조. 7조 등기 없이. 그죠? 그 다음에 수반성이라고 합니다. 따라갈 숫자야. 수필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붓필. 수필 그러면 붓 가는 대로 쓰는 게 수필이죠. 형식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런 거 기억나세요? 혹시? 따라갈 수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종이 주인을 따라가요? 주인이 종을 따라가요? 종이 주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피담보 채권이 어디 가는 겁니다. 피담보 채권이 이전을 해요. 그러면 담보물권도 따라서 같이 이전하는 성질을 수반성. 종이 되어서 붙었기 때문에 죽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부종성. 불가분성이에요. 뭐냐면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렸죠. 그러면 이 피담보 채권 예컨대 1억 원을 빌렸을 때 피담보 채권 이렇게 나눠서 자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억 원 빌렸을 때 7천만 원 갖고 3천만 원 남겨두고 예를 들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아직 3천만 원 못 받았죠. 7천만 원 받았고 못 받은 3천만 원 때문에 얘가 담보 잡은 그 부동산 전부를 경매로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1억 원 빌려서 여기다 저당권 잡았거든요. 빌려주고 저당 잡았는데 7천만 원만 갖고 3천만 원 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3천만 원 안 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경매 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저거 전부를. 담보 잡은 거 전부를 경매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채권 잘라먹지 말라 그 얘기예요. 한 푼이라도 못 받으면 회수하겠다.
담보 잡은 거 전부 경매로 넣겠다 이거야. 내 채권 나누지 말라. 나누지 말라. 분할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잘라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분할 금지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피담보 채권을 잘라 먹지 말고 만약에 돈을 다 안 갚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담보 잡은 거 전체를 경매로 넘겨서 못 받은 돈을 회수하겠다. 그게 불가분성이에요. 잘라 먹지 말라. 나누지 못한다는 뜻. 물상 대위성은 지금 뒤에 잘 안 보이죠? 불났어요. 불나가지고 이게 화재가 나서 화재 보험금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을이 저당권자인데 얘가 빌려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집이 화재가 난 거예요. 멸실, 훼손, 공용 징수가 됐어요. 멸실돼서 화재 보험금으로 나왔어요. 바뀌었어요, 집이. 또 누군가가 부셔먹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했어요. 또는 수용돼가지고 수용보상금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어차피 부동산을 경매해서 낙찰대금에서 회수, 채권 회수를 하는데 어차피 이게 돈으로 바뀌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직접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성질. 꽁 대신 닭이다 그거예요. 네? 이걸 뭐라 그래요? 그 집이라는 물건 위에 대신 자리 잡은 거. 자리 위자. 그래서 물상대위라고 합니다. 물상대위.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그 부동산을 경매해가지고 경매해서 누군가 낙찰 받잖아요. 그럼 낙찰 대금에서 얘가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 경매 절차 없이 바로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멸실, 훼손, 공용, 징수로 인해서. 멸실되어서 어떻게 했어요? 화재 보험금. 훼손되어서 손해배상 청구권. 수용되어서 수용 보상금이 나왔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얘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성질을 뭐라고 한다? 물상대위성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게 꽁 대신 닭이다. 원래는 꽁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어차피 이게 닭으로 바뀌었으면 이거라도 잡아먹자 그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원래 담보 목적물이 멸실을 하잖아요. 물건이 멸실하면 물건은 어떻게 되죠? 소멸하잖아요. 그럼 저당권도 어떻게 돼야 돼요? 소멸하는 거예요. 물건이 멸실하면 저당권도 소멸하는 거예요. 대신에 다른 가치 변형물이 발생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쫓아가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성질, 이걸 물상대위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해되셔요? 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성질이 담보물건에 공통적으로 있는 성질이에요. 결국 통유성이란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네 가지를 공통적으로 담보물건에 있는 성질이다라고 해서 통유성이라고 합니다. 자, 부종성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소멸하는 거죠. 근데 이 수반성은 등기를 해야 돼요. 예컨대 을이 얘한테 가지고 있는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어요. 얘는 내년 1월이면 1억 원 회수할 수 있어요. 만기가 도래해요. 근데 지금 당장 급전이 필요하니까 9천만 원에 얘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9천만 원 주고 내년 1월이면 얘한테 1억 원을 회수할 수 있는 거죠. 1천만 원이 남죠. 그죠? 근데 이렇게 채권을 양도했을 때 저당권도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얘한테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얘들 사이에 계약에 의해서 양도를 해야 되겠죠? 지그들이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급전이 필요하니까 내가 좀 할인해가지고 너한테 줄게. 너 채권 사라. 그럼 얘는 담보로 같이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계약을 통해서 저당권이 이전되는 것이니까 법률 행위에 따른 물권 변동으로서 186조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부종성과 수반성은 이렇게 등기 없이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거고요. 근본적으로는 얘들은 같아요. 그래서 담보물권의 부수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부종성과 수반성을 합쳐서 뭐라 그래요? 담보물권의 부수성. 판례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다만 학자들은 나누는 거죠. 왜? 등기 필요 없고 등기해야 되는 것이니까.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면 담보물권도 따라서 이전하는 성질을 뭐라 그래요? 수반성. 피담보 채권이 발생이나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따르는 성질을 부종성. 다 구별하셔야 돼요. 예? 이런 거는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에서 강의할 때 애들한테 그랬어요. 이거 딱 해놓고, 야, 편지 쓸 때 이렇게 한번 써봐라. 이거 공부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대가 주인 아니겠어요? 나는 그대의 종입니다. 나는 그대의 운명에 부종하오. 네가 태어났으니 나도 태어난 것이고 너 죽으면 나도 죽을 것이요. 나는 그대의 운명에 부종하오. 따라서 그대를 따르겠소. 당신이 어디를 가거나 나는 당신과 함께 가리다. 멋있잖아요. 그죠? 불가분성.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헤어질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공 대신 닭이라고 당신 없으면 다른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겠어? 이렇게 물상대일성. 아시겠죠? 네.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